지난 이야기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 이 충격으로 일본 본토는 동쪽으로 2.6m나 밀려났고 지구 자전축마저 흔들렸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최대 40.1m 높이의 쓰나미가 뒤따르며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후쿠시마에 정부와 도쿄전력은 개발을 명분 삼아 원전 건설에 밀어붙였고 지역 반발은 일자리와 보조금이라는 당근 아래 눌렸다. 그 결과 안전성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리며 미국에서도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던 위험한 마크1 원자로가 다수 설치된다. 여기에 해발 35m의 부지를 10m로 깎아내려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조치가 더해졌다. 결국 쓰나미가 덮치며 비상전력 장치가 침수되어 완전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냉각 장치와 감시 설비가 모두 마비된 원자로는 과열, 증발, 폭압의 악순환에 빠졌다. 곧이어 통제도, 감시도, 대응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 어떤 절망보다도 깊은 공포를 안겼다. 예견된 인재는 그렇게 자연의 경고와 함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일본에게는 이 재앙을 막을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회는 바로 긴급 대피령. 하지만 놀랍게도 정부가 내린 첫 지침은 그 정반대였죠. 바로 자택대기. 방사선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따른 시설 외부로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자, 체제자는 당황해서 대피하지 말고 자택이나 현재 있는 곳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계바늘이 돌수록 원전 내부는 점점 정상 작동을 멈춰갔고 명백한 이상 징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3월 12일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치솟아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임계점을 뚫고 들어간 거죠. 원자로 속 연료봉은 대부분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르코늄은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엄청난 열과 함께 수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문제는 이 수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 경남 용기안은 고압의 수소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안에서 작은 불씨 하나만 튀면 순식간에 폭발. 그 순간부터 그 일대는 원폭의 악몽이 재현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원 상실 직후 도쿄전력은 비상용 발전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난관은 바로 교통체증. 대지진과 쓰나미로 도로, 다리, 터널 등 핵심 교통 인프라가 파괴됐고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여기에 응급구조대, 군용차량, 수송트럭들과 뒤엉키면서 교통망 전체가 마비된 거예요. 도대체가 평소 비상용 발전기 하나쯤은 발전소 근처에 배치해두지 않고 뭐했나 싶지만 이미 이를 탓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죠. 그리고 그렇게 일본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비상용 발전기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의 대가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죠. 정부가 쓸데없는 데 힘을 쏟는 사이 원전 1호기의 냉각수는 서서히 증발했고 수위가 낮아졌으며 마침내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정부는 끝내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해야 했죠. 후쿠시마 제1원자로 발전소 반경 3km 내 주민 및 체류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 사이 1호기 원자로의 경남 용기 압력은 600kPa까지 치솟았죠. 이는 설계 한 개 압력의 1.5배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연료를 감싸던 제1 방호벽, 피복관은 이미 고온에 녹아내려 붕괴됐고 그 다음 제2 방호벽, 두께 20cm의 철제 원자로 압력 용기 역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이제 남은 건 최후의 방어선, 경남 용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몇 시간 내로 경남 용기는 파손되고 방사성 물질은 틈새를 타고 유출돼 공기 중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죠. 그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비상대책본부장 요시다 마사오 소장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일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바로 벤팅이었습니다. 벤팅이란 원전 내부 압력이 임계치를 넘지 않도록 방사성 기체를 통제된 방식으로 외부에 방출하는 작업을 말해요. 물론 경남 용기가 파손돼 무방비로 새어나오든 벤팅을 통해 임의로 내보내든 결과적으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남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부 압력은 한계를 넘고 용기 자체가 산산이 부서지며 폭발과 함께 모든 방사성 물질이 한순간에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국적인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반면 벤팅은 달랐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원자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 결국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폭발을 막느냐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느냐. 그래서 요시다 소장은 최악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벤팅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벤팅을 실행하려면 MO와 AO 서로 다른 두 밸브를 직접 열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모든 전원이 끊긴 원전 내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빛 하나 없는 어둠, 방사능이 가득한 공간, 끊임없이 흔들리는 여진, 손전등과 헤드램프만 의지한 채 붕괴된 복도와 뜨거운 배관 사이를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설령 밸브에 무사히 접근한다 해도 앞으로 남은 방사선량은 고작 20mSv. 중앙 제어실까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몸을 던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 제어실의 운전원들.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벤팅은 마침내 시작된 겁니다. 운전원들의 희생 덕분에 마침내 원전 내부의 압력은 일정 부분 낮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설 차례였어요. 그 마지막 기회는 바로 냉각 작업이었죠. 요시다 소장은 소방차를 동원해 담수를 계속 주입하며 필사적으로 노심의 온도를 낮추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죠. 담수가 바닥난 거예요.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닷물 투입. 하지만 정작 윗선인 도쿄전력이 망설여요. 당장은 노심 온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해 보이지만 바닷물을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상 그 원자로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염분과 각종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닷물이 주입되면 원자로 내부는 돌이킬 수 없이 오염되고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게다가 원자로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수백만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죠. 다시 말해 바닷물에 넣는다는 건 곧 그 원자로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 경제적 손실부터 정치적 책임, 복구 불능의 낙인까지 단 하나의 결단에 그 모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압력이 차오르고 또 차오른 끝에 1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서 벤팅을 했음에도 압력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던 겁니다. 방사선 피폭 위험이라는 매우 제한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내부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번 폭발로 경남 용기 자체가 파열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남 용기가 외부에 완전히 드러났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단 한 번의 추가 폭발만 있어도 방사성 물질은 사방으로 쏟아져 나가 원전 주변은 물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해수를 투입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참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사실 사고 초기에 곧바로 해수를 주입했더라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의 망설임이 결국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요시다 소장은 직권으로 해수 투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쿄전력 본사로부터 제지를 당해요. 정부가 해수 투입의 의문을 제기했으니 섣불리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짓이었죠. 하지만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요시다 소장의 눈엔 오직 해수 투입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고 기어코 항명의 뜻을 밝히며 해수 투입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나 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습이 한창이던 시점 3호기에서 펑! 그 이튿날 이번에는 4호기에서 또다시 굉음이 울리며 총 3기의 원자로가 폭발한 전례 없는 원자력 참사로 번지게 되죠. 결국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3km였던 대피 권역을 30km까지 확대합니다. 동시에 해외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됐죠. 이제 이 사태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온 지구인이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적 재난으로 확산된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도쿄전력은 사실상 원전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가 직접 수습에 나섰죠. 사실 요시다 소장이 직권으로 해수 투입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막아선 인물이 바로 간 총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된 걸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리 나에게조차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된 정보가 전달됐다. 사고 처리 과정은 혼돈 그 자체였다. 요시다 소장이 해수 투입을 결정한 직후 준비에만 2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올라오죠. 이에 도쿄 공대 응용물리학과 출신이었던 간 총리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요. 그 2시간 동안 원전의 재임계가 일어나 통제되지 않은 핵분열 반응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라. 그런데 도쿄전력 부사장 다케루 이치로는 총리의 말을 곡해 이렇게 전달합니다. 총리 측에서 바닷물 투입에 재임계 우려를 표했으니 바닷물에 넣지 마시오. 다행히도 요시다 소장이 이 말을 무시하고 해수 투입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후 도쿄전력이 원전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간 총리는 크게 격분하죠. 직원을 철수시키면 도쿄전력을 부숴버리겠다. 그렇게 총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정부와 도쿄전력 간의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한 그는 직후 전 세계를 향해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과 자위대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부차적인 사고도 발생했죠.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차례의 사과 없이 자위대에 감사하다는 형식적인 입장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습 과정은 더 엉망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등급을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인 레벨 7로 공식 발표했죠. 참고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최고 등급을 받은 사례는 체르노빌 단 한 곳뿐이고요. 그런데도 간 총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오히려 기이한 퍼포먼스를 하나 기획하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먹어서 응원하자였습니다. 사실 먹어서 응원하자는 간 총리의 전매 특허 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앞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방사능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도 있었지만 이런 스타일은 단연 간 총리가 원조였죠. 그는 과거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 후생 대신에 지내던 당시 5157 대장균 감염 사태로 무순이 주범으로 몰리며 판매량이 폭락하자 기자회견장에서 무순 한 사발을 통째로 먹는 퍼포먼스를 감행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무순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는 이 전략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똑같이 재현했죠. 이번에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들고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먹방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방사능 오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상대국 정상이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먹지 않으면 마치 무슨 외교 결례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를 대놓고 조성한 겁니다. 그 모습을 흘끗 지켜보며 자신의 다음 수를 그려가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베 신조죠. 아베 신조. 그는 앞서 소개했던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이자 여러 의미로 일본 현대 정치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생전 그는 후쿠시마에 대해 유난히 진심이었습니다. 1차 내각에선 전후 세대 최초의 총리이자 역대 최연소 총리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주목받았지만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며 불과 1년 만에 물러났기 때문이죠. 그 후 정권마저 민주당에 내주었으니 동일본 대지진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이막을 열어준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손에 닿는 모든 걸 입안에 넣기 시작해요. 가자미, 블루베리, 문어, 주먹밥, 우유 등등 마치 걸신이라도 들린 듯 후쿠시마산이라면 닥치는 대로 삼켜 넣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매일 관저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습니다. 맛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풍문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후쿠시마는 안전합니다. 과거 아베 신조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전후 68년에 걸친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에 우리는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 그 평화를 앞으로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이 펼친 모든 먹방 퍼포먼스는 단지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후쿠시마를 지키고 일본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국민에게도 호소했죠. 응당 자랑스러운 일본 국민이라면 마땅히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고 평화 수호에 동참해야 한다고요. 그의 말은 결국 먹는 것이 곧 애국이며 소비가 곧 평화라는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널리 방류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세계는 이 상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IAEA와 미국 정부 등은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일본의 결정을 공식 지지했죠. 그 덕분에 후쿠시마 거리엔 여전히 방사능 오염토가 산처럼 쌓여있지만 그 옆에서 버젓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이전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공개적으로 방류에 반대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총 12차례 약 9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흘려보냈고요. 그 결과 2024 일본산 농수 축산물 방사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총 45,413건의 방사성 물질 검사가 이뤄졌고 그중 9.4%에 달하는 4,25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죠. 항목별로 보면 그 실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수치는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이 흘렀음에도 식품 오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언젠가 그 방사능을 머금은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고마워요 후쿠시마. 우리가 응원할게요. 그들이 정석껏 빚어낸 희생의 구조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로 말입니다.